Every time that look in the 주민들께서는 전부 다 저희를 우체국 집배원으로 알지 다르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좀 섭섭한 게 있죠. 택배 기사는 아프면 안 되고 집에 경조사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수수료는 조금씩 깎이고 안 하자니 너무 빠듯하고 최소한의 생계기반을 만들어주면서 가야 되는 국민들 전체가 또 피해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MBC 탐사기획 돌직구 40입니다. 추석을 맞아 추석 선물 그리고 제수용품 준비에 한창이시죠. 이럴 때 택배 서비스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도 물동량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매년 택배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택배 배달원은 4만 5천 명, 그리고 영업 허가를 받은 차량만도 3만 5천 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택배 배달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 그리고 200여 건의 택배를 배달하지만 유류비나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실수입 200만 원 남짓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늘고 또 노동 강도가 세지면서 이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정상민 PD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택배 배달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달 8월 우체국이 택배 배달을 위탁한 물류업체와 여기에 고용된 배달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배송 한 건당 책정되는 수수료 때문이었는데요. 위탁 배달원들은 배송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추석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 어떻게 된 내용인지 취재해보았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 이른 아침 조용한 씨가 출근길에 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보통 한 6시 30분쯤에 일어납니다. 7시 30분까지인데 제가 뭐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일단은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는 편입니다. 조용환 씨가 향한 곳은 학성동에 위치한 울산 우체국.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우체국 택배 배달원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물품 분류와 함께 시작됩니다. 배달원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물품을 골라 차량에 옮겨 싣는데요. 휴가철이 낀 8월은 물량이 적어 한두 시간이면 작업이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물품 분류만 서너 시간,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출발하기 일쑤입니다. 물건이 울산에 오는 전체 물량이 요게 저 진장동에 집중국이라는 데를 와요. 그럼 거기서 이 분류를 해서 울산 우체국 우리가 배송하는 파트 물건을 따로 일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큰 거 위주로 물건을 이제 챙겨서 자기 구역 걸 배송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분류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택배 물량을 모두 옮겨 실었습니다. PDA를 이용해 일일이 물품을 스캔하고 입력하는데요. 분실 위험을 줄이고 배송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소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직접 전화를 돌려 통화를 합니다. 출발 전부터 지칠 법도 하지만 이젠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환 씨는 우체국 집배원이 아닙니다. 빨간색 제비가 그려진 옷을 입고 우체국이 쓰여진 차를 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는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로 우체국이 입차를 준 업체와 계약을 한 위탁 집배원입니다. 지금 우체국 집배원들이 소포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소비를 못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위탁 집배원들이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는 몇 명 시작을 안 했지만 지금 거진 전국적으로 한 1,70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학성동에서부터 북구 농소동, 청곡동까지 조용환 씨가 배달을 책임지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들이 많아 배송지들이 몰려있긴 하지만
전체 지역이 넓고 계단을 쉴 새 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140개, 한 달에 3,500개 이상을 배달합니다. 건당 수수료로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소화해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데요. 가구 수가 적은 도심 외곽으로 배달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담당 지역과 상관없이 무거운 물품은 계약직 택배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정인대. 누구요? 정인대. 잘못 왔는데. 2022 12는 요 뒤에. 아, 뒤인가요? 예. 골목 한쪽에. 아, 차가 있어. 죄송해요. 아니요. 배달원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나 마찬가지. 여기 어린이집. 조용환 씨는 한참을 길 위에서 헤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큰 게 나오면 아까 말했다시피 집배원들이 들고 가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대신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그러다가 또 지금 번지가 신번지로 바뀌는 바람에 좀 더 힘들죠. 애써 집을 찾아가도 부재 중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땐 물품의 주소를 적어 경비실에 맡기는데요. 분실되면 책임 소재를 막론하고 계약직 배달원이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서 유류비와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야 합니다. 물류신문에 따르면 택배 배달원들의 월 평균 수입은 246만 원.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소득은 158만 원에 불과합니다. 조용환 씨의 사정은 이보다 낫지만 지난 8월처럼 물량이 없을 때는 월 200만 원을 손에 넣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 가지고 있던 거라. 이럴 경우에는 뭐 한 총 금액이 한 250, 60. 거기서 뭐 유류비 하고 이렇게 이래 빼면은 사실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남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10만 원, 13만 원 빠지는 친구들은 한 180 정도 벌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계약직 배달원들은 화물 운송이 가능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정부는 화물 번호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현재는 신규 발급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사정이 이러하니 위탁업체가 가진 번호판을 유료로 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추석 때처럼 물량이 많은 대목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홀로 택배 분류와 운전, 배달까지 도맡아 하기에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물건을 아침부터 한 서너 시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싣고 나가는데 그게 사람 몸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물량은 많고 몸은 축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뭐 많이 번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체국 계약직 택배기사가 국민신문고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가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체국 계약직 배달원들의 처우 문제는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작년에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민원글을 올렸다 해고 위협을 받았고 올해 5월에는 중간 위탁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는 수수료 협상에서 업체와 배달원들 간 갈등이 심화됐는데요. 배달원들은 배송 중단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 물류업체들에게 배송 물량을 위탁하는데요. 해당 업체들이 다시 개인 사업자인 배달원들과 계약을 맺는 이중 위탁 구조입니다. 우체국의 협력업체 소속인데 심지어 그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도 아니고 협력업체랑 또 위탁관계에 있는 위탁의 위탁으로 그래서 중간에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협력업체가 쉽게 말해서 현대판 마름마 없이 단 거죠. 거의 일은 안 하면서 1년에 뭐 4, 5억 안팎의 수익은 가져가고 수수료로. 지난 8월 11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975원이던 건당 수수료가 1035원으로 60원 오른 것인데요. 우려되었던 추석 택배 대란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계약직 배달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올해 이미 위탁업체와 1,010원의 재계약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울산 지역 배달원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팀장을 하기 전에는 얼마의 입찰을 보고 얼마가 우리한테 오는지를, 그러니까 몇 프로가 오는지를 몰라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게 이제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서울은 지금 비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1,030원에 계약을 했고, 울산 같은 경우는 1,010원, 부산 같은 경우는 1,000원에 계약한 데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편차가 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울산에는 총 33명의 우체국 계약직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조용환 씨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 낮은 수수료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업체는 우체국과 평균 1,230원의 위탁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낙찰률이 83.5%로 같고 전체 계약 금액이 비슷합니다. 지역마다 수수료를 차등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100원, 1,010원, 1,020원에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서로 간의 합의로. 근데 올해부터 우체국에서 낙찰받으신 입찰 단가가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어떤 특수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현장 사람들이 그 단가면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업체는 울산 지역 계약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원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수수료에 동의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늦어지는 계약에 대한 불안과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에 위탁을 준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우정사업본부는 대면 인터뷰를 거부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대답할 사항은 없다. 어차피 이제 제도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839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낭비를 필수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원들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위탁을 줬다고 말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그 이유인데요.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집배원들만으로 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편 서비스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우체국이 열악한 처우에 계약직 배달원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고용 형태 측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돈만 벌겠다. 나머지 협력업체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실제 노동은 죽어라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뭐 한 달에 3,500건 가까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걸 공공부문까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늦은 저녁, 조용환 씨가 배송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하지만 그는 샤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집배원들과 달리 캐비닛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 냄새를 풍기며 버스를 타거나 저녁 약속에 나가는 일이 허다한데요. 조용환 씨는 우체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배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을 때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주민들께서는 전부 다 저희를 우체국 집배원으로 알지 다르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위탁 같은 경우는 뭐 칭찬글이 올라와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도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우리한테 조금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섭섭한 게 있죠.
네, 잘 봤습니다. 그동안 우체국 택배 이용할 때 배달 오시는 분들 다 집배원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상당수가 이 위탁 배달원이었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위탁업체와 배달원 간의 수수료 협상이 잘 타결이 돼서 추석 택배 대란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정 PD, 울산의 우체국 배달원들은 이번 협상과는 무관하게 훨씬 더 낮은 수수료로 계약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지역보다 무려 25원이나 낮은 수수료입니다. 25원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3,000건 이상 배달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탁업체는 울산 지역 배달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듯 정작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난달 타결된 협상 결과를 울산 지역 수수료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우체국의 위탁 배달원의 상황 또 문제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럼 민간 택배업체의 경우는 어떤지입니다. 정 PD, 민간 택배업체 배달원들의 처우는 좀 나은 편입니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업계 5위 수준으로 택배 시장은 민간 업체들의 점유율이 월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체국보다 건당 수수료가 200원 이상 낮아 더 많은 배송 물량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매년 택배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배달원들의 처우는 열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이 어떠한지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울산시 남구 여천동 대형 택배 업체의 물류 하차장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물품들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우체국의 경우 집중국에서 1차 분류 작업을 거치지만 민간업체는 배달원들이 직접 모든 물품을 확인합니다. 일일이 주소를 보고 자신이 맡은 지역의 택배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13년째 택배 배달을 해오고 있는 백상식 씨.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고 배송 물량은 늘어가는 상황.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2개짜리 보통 빌라 5층에 4개씩 5개씩 이렇게 오면 사람 죽어요, 죽어. 어차피 저희들 작업이 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뭐 150군데 이상씩 가야 되니까 연속적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즘은 이른 새벽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송장 정리와 고객들에게 문자까지 보내고 나면 실제 배송은 점심을 지나 출발하기 십상입니다. 일이 익숙하지 않을 땐 새벽에 일하고 차에서 쪽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도 배송을 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일을 쉬게 되면 3배가 넘는 수수료를 들여 사람을 대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송을 적게 하면 수입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물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는 아프면 안 되고 집에 경조사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막말로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조문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택배기사는. 백상식 씨는 울산 남구 달동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원룸과 빌라가 대부분이라 쉴 새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250개의 택배를 배달합니다. 그럼에도 해가 갈수록 처우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개당 1,000원이 넘던 수수료 수입이 800원까지 하락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계속 낮아지는 택배 배송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14년 전 3,500원이던 택배비가 어느새 2,5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처음에 할 때는 1,000원을 조금 넘게 받았죠. 택배 단가 자체가 계속 내려가니까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게 돼버렸죠. 예전에는 일을 조금 작게 하고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나았었는데. 이처럼 배달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까닭은 무엇일까? 백상식 씨가 소속된 업체는 시장 점유율 60%가 넘는 업계 1위의 기업인데요. 우리는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429만 원. 업체 관계자는 배달원들과 상생의식을 갖고 각종 복리후생 제도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당 수수료 하락에 대해선 배송 물량이 늘어 전체 수익은 나아졌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현재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배달원은 7%, 반면 85%에 달하는 배달원들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간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딜리버리에 대한 어떤 권역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축소가 되었고, 그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피부로 아마 느끼실 텐데요. 그 정도로 저희가 권역 밀집도라는 게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점보다는 오히려 수익 구조가 더 좋아졌다. 즉 다시 말하면 수수료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배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거래 물량으로 따지면 15억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배달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더 많이 배송해서 벌면 되지 않느냐는 업체들의 주장이 문제라는 건데요. 게다가 배달원들은 유류비와 통신비 등 일체의 지출을 책임져야 합니다. 각종 보험료도 개인의 몫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골뱅들에서 돈을 더 벌으라는 거죠.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며 이동거리도 많아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형 화물이 엄청나게 증가했는 겁니다. 20kg, 25kg, 30kg, 35kg 그런 중량물을 늘려서 수익을 약간 상승시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1,200조 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택배업체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송료는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비는 약속이나 한 듯 2,500원에 고정돼 있는데요. 서울시장 보고했던 자료예요. 업체들 간 계약 단가를 고려하면 평균 배송비는 2,200원 수준입니다. 이 2,200원을 택배회사 등 여러 유통 주체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배달원들 몫이 남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670원 정도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러한 물류 산업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결국은 그 수수료 체계에 의한 어떤 전국적인 어떤 피해자는 운전자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 거주자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외 지역으로 배달을 떠나야 하는데요. 바로 김원우 씨가 그렇습니다. 울주군 온양읍을 담당하는 그는 9년째 택배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몸만 성하면 거리가 괜찮겠다 싶어 시작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도심보다 수수료를 더 받긴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이동거리가 길어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시간 동안 10개도 채 배달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 특히 무겁고 부피가 큰 물품이 많습니다. 이제는 힘에 붙일 때가 허다한데요. 이 시골에 방금 들어갔는데 또 와야 돼요. 다시 절로 가야 되니까 이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벌써 한 30분 지났는데 이제 한 개 배달했죠. 시내는 뭐 한 30분이면 한 2, 30개 하는데 한 20개 정도 15개, 20개 하는데. 부인 오영희 씨도 택배를 배달합니다. 남편을 돕기 시작한 지 7년이 넘었는데요. 몸이 약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지만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루 5, 60개 정도의 물품을 배달합니다. 건당 수수료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니 둘이 해서라도 물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추석을 앞두고는 배달량이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나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저녁 9시가 넘기 일수. 남편 헌우 씨는 밤 11시가 돼서야 귀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둘이 안 하면 둘이 해야 먹고 살아요. 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지금 우리가 9년에 단가가 안 올랐거든요. 내렸지. 네, 내린데 아직 안 올랐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거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건 기본이고 끼니도 거르기 일수. 거리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오후 늦게까지 화장실을 못 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해도 수입은 늘 제자리. 현재 김원우 씨는 회사의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대여료로 떼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를 시작할 때 제가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차 한 대, 그 다음 남바하고 한 5년 했죠. 5년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팔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회사차, 회사 남바. 차 밑으로 들어간 돈이 한 달에 37만 7,300원인가 그런 겁니다. 화물 운송 일을 하기 위해선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화물 차량의 공급 과잉으로 2004년 이후 정부는 신규 허가를 제한해 왔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얀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택배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차량 한두 대가 아쉬운 업체들도 사실상 이를 방관해 왔습니다. 시중에 거래되는 영업용 번호판을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웃돈이 붙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우리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찾아 직접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용달 그 남바 네. 2004년식인데요. 2004년 몇 년이죠? 예. 아, 있습니까? 네. 1600이에요. 수수료는 얼마? 20만 원. 20만 원이요? 네. 차량이 부족하다는 택배업계의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택배 배송에만 이용 가능한 배짜 번호판을 발급해 왔는데요. 지난해 1만 2천 대에 부여한 배짜 번호판을 올해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택배 차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이 배짜 번호판만 발급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작년보다 물동량이 증가해서 차량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택배기사 이직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영업용 차량이 나가면서 그럼 이제 이직 그 차량 수요가 나가니까 업계에서도 같이 그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주면 사실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전국적으로 3만 5천 대의 차량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만 대 이상이 자가용 번호판을 단 불법 차량인데요. 택배 배달원들은 정부와 업체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차량 부족을 호소하면 정부가 이들에게 번호판을 부여해주는 행태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미 번호판을 소유한 화물차들이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달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이들 차량이 택배업계에 진입을 꺼린다는 것인데요.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던 택배 노동자들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량 부족 상태는 또 벌어질 것이고, 택배 노동자들이 적정한 수입이 보장된다면은 남아도는 차들이 택배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택배는 정의상 고급 서비스 분야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물건을 팔고도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배달원들은 물량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고객을 응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200원에 머물러 있는 택배 배송료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택배비가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물가 수준이 낮은 중국보다도 1,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약 3,000원 이상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회사들의 어떤 동의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어떤 동의가 전제가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택배 시장이 워낙 빠르게 그리고 경쟁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내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달원들의 낮은 수수료 그리고 열악한 배달 상황 꼭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무시하고 만약에 방치를 한다면 택배 산업 전체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배달원은 현장 일선에서 고객들에게 택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배달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2,200원 수준의 택배비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배달원들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택배 배달원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이런 구조도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택배로 받을 때 다들 기쁘고 설레는 감정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배송과 이 값싼 택배비 안에는 배달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택배 산업의 성장과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돌직구 40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